9번. 궁금한 게 T1과 T2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간단한 거부터 합시다. 간단한 거부터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힘의 평형을 만족해야 된다. 힘의 평형을 만족해야 되는데 지금 작용하고 있는 힘의 크기가 일단 미 방향으로 T1과 T2가 작용해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작용하는 힘을 찾아야 되는데 아래로 얼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냐. 막대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물체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러면 장력의 크기를 더했을 때 3mg가 돼야 된다.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돌림힘의 평형을 해줄 거예요. 돌림힘의 평형을 해줄 건데 내가 이제 각각 T1과 T2를 각각 구해주기 위해서 따로따로 나눠서 해주겠습니다. 회전축이 T1일 때, 여기가 1번. 자, T1일 때 회전축으로 해봅시다. 자, 그러면 막대의 무게중심 위치에서 막대 무게에 의해서 돌림힘이 작용하죠. 막대 무게에 의해서 돌림힘이 작용하는데 길이가 2L이래요. 그 다음에 물체 무게에 의해서 mg만큼의 힘이 작용하게 되고 물체의 무게와 물체의 길이에 의해서 돌림힘이 작용하게 돼요. 일단 마지막으로 장력에 의해서 돌림힘,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림이 작용할 텐데 시계 방향으로 작용한 돌림의 크기와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한 돌림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겠네요. 자, 그러면 2L 곱하기 2mg 더하기 3L 곱하기 mg는 4L 곱하기 T2가 같겠네요. 그렇죠? 그럼 계산해주면은 T2는 4분의 7이 되겠네요. 잠깐만. 맞나요? 4분의 7 mg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T1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T2가 지금 4분의 7mg래요. 그러면은 T1의 값은 4분의 5가 되겠네요. T1의 값은 4분의 5 mg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4분의 7분의 4분의 5 따라서 7분의 5인 2번이 됩니다. 자, 차근차근 해주면은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11번. 물체를 이렇게 놔두고 내가 오른쪽 끝에서 힘을 가했더니 돌림힘의 평형을 이룬대요. 자, 그러면은 막대가 지금 질량이 있는지 봅시다. 질의 질량을 무시한대요. 그러면은 이 친구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와 F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왼쪽에서 100N 곱하기 0.3m가 되고 1.5m 곱하기 F가 되겠네요. 그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된다. 30Nm와 1.5 곱하기 F Nm가 서로 같다. 그럼 따라서 F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되죠? 20이 돼야 되네요. 일단 기억은 맞아요. F의 크기는 20N이다. 자, 물체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는 100N, 물체의 무게 100N, 받침대로부터 떨어진 거리 0.3m 곱해주면 30Nm가 된다. 30Nm가 된다. 자, 지금 물체에 의한 돌림힘의 방향은, 자, 왼쪽에서 아래로 눌러주면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4번 기억해요. 좋습니다. 9번, 10번 됐네요. 자, 14번 전에 혹시 질문 있나요?
14번보다 전에 질문 있나요? 없으면은 14번. 방금 저거 12번이고 그래요? 아 그래요? 아 10번이 아니었어? 그냥 바로 옆에 있겠네. 자 10번. 막대의 무게중심은 막대의 정중앙에 위치한다. 정중앙으로 나눠지는 지점이 있겠네요. 25cm, 25cm. 자, 상자는 왼쪽에 몇 cm 떨어져 있을까요? 10, 30, 40cm고 막대의 길이가 50cm니까 10cm 떨어져 있겠네요. 자, 그럼 봅시다. 막대는 받침대를 기준으로 10만큼 떨어져 있고 막대의 질량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지뢰의 무게중심은 받침대로부터 5만큼 떨어져 있고 지뢰의 질량은 10kg입니다. 자, 돌림힘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된다. 돌림힘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된다. 정확히 얘가 몇 cm고 몇 미터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 비율이 결정할 거니까 비율이. 자, 10 곱하기 물음표. 이건 지금 왼쪽에서 작용한 돌림힘의 크기죠. 오른쪽에서 작용한 돌림힘의 크기는 5 곱하기 10이겠네요. 자, 그러면 물음표에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 5. 따라서 상자의 질량은 5kg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14번. 자, P에서 받침대가 막대를 받치는 힘의 크기. 자, 돌림힘의 평형, 역학적 평형 해주면 되는데, 자, P에서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Q라고 하는 지점을 회전축으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전축으로 삼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돌림힘의 평형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막대의 무게중심에서 16N의 힘이 물체의 무게중심에서 10N의 힘이 작용하고 막대의 무게중심은 Q로부터 2m, 상자는 1m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P는 3m 떨어져 있어. 자, 그러면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를 각각 나눠서 계산해 주면은 P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 곱하기 3m는 16N 곱하기 2m 더하기 10N 곱하기 1m가 되겠네요. 이거 계산해주면은 32 더하기 10이니까 42Nm. 따라서 P에서 작용하는 받침점 P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나 된다? 3으로 나눠주면 14N이 된다. 구하고 싶은 것의 반대쪽에 있는 받침대를 축으로 삼으면 이 축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무시할 수 있다. 무시할 수 있다. 좋습니다. 됐나요? 19번으로 넘어갈게요. 봅시다. 받침점 O와 받침점 P에서 작용하는 힘의 합이 50N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봅시다. 질량이 1kg인 물체 그리고 막대 질량이 4kg이래요. 그러면은 받침대 위에 있는 물체들의 전체 질량은 5kg이에요. 그렇죠? 그럼 받침대 전체가 견뎌야 되는 질량은 5kg. 다시 말해서 견뎌야 되는 무게가 50N이에요. 즉 받침대 O와 받침대 P에서 작용하는 힘을 더해주면 그 위에 있는 모든 물체들의 무게 합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50N 맞습니다. 자, 얘를 조금 더 확장해주면은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천장에 매달린 실이 있어. 실 밑에 물체가 막 몇십 개 매달려 있으면 밑에 있는 모든 물체의 무게 합을
실이 견뎌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엄지만큼 위에서 자, 받침대도 똑같아요. 받침대도 위에 있는 모든 물체의 질량을 견뎌야 돼요. 무게를 견뎌야 돼요. 받침대에서 mg만큼의 힘을 가합니다. 얘는 받침대가 2개든 3개든 4개든 상관없이 그 위에 있는 애들만 전부 더해주면 됩니다. 좋습니다. 받침대 O를 축으로 하면은 물체 무게가 작용하는 돌림의 크기는 50Nm다. 자, O로부터 물체의 무게중심 위치까지 몇 미터죠? 지금? 계산해보니까 5m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물체 무게 10N, O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5m 떨어져 있으니 돌림의 크기는 10N 곱하기 5m, 50Nm 아니요. 마지막 디귿. 물체의 위치를 막대의 오른쪽 끝으로 옮겼을 때 P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증가합니다. 봅시다. 자, 물체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오른쪽으로 옮긴다는 거는 내가 여기를 더 세게 눌러주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얘가 멀어질수록 이 상자가 P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커지죠. 이 친구가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가 커져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에서 40N, 1m, 그러면 40N만큼 작용하고 있을 거고, 얘는 1m 떨어져 있는데 10Nm만큼 작용하고 있을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이 아래로 작용하는 돌림힘이 30Nm만큼 작용하겠네요. 옮기기 전에. 그러면 여기서 O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만큼이 얘를 상쇄시킬 건데, 얘가 오른쪽으로 옮겨지게 되면 P에서 쟀을 때의 돌림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2m로 늘어나서 20Nm가 되거든요. 그럼 상쇄되고 나면은 30이 아니라 20으로 감소하게 된다. 앞에서 31대 5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랑 21대 5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랑 비교하면 21대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더 작아지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P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더 커진다. 옮겼을 때 힘 FP의 크기는 커집니다. 또는 쉽진 않지만 좀 계산을 해야겠지만 확실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받침대 위에 무게중심이 있을 거예요. 무게중심. 무게중심이 여기 있어. 받침대 위에 무게중심이 있을 때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 각각 A와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받침대 P에서 작용하는 힘과 Q에서 작용하는 힘 FP와 FQ는 받침대에서 무게중심까지 떨어진 거리에 역으로 힘을 나눠 가져가게 돼요. 왜냐면은 A 곱하기 B 했을 때 돌림힘 나오고 A 곱하기 B 했을 때 돌림힘 나오는데 그 크기가 서로 같아야 돌림힘의 평형이 되기 때문에, 돌림힘 평형 때문에 힘을 무게중심 위치에 대해서 역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아마 저 친구도 새로운 무게중심 위치 구해주면 P 쪽으로 옮겨져서 좀 더 옮겨져서 P에서 가는 힘의 크기가 증가하게 될 거예요. 좋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0번. 20번은 학교를 좀 해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A의 질량과 B의 질량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위에 연결된 실 두 개는 C의 무게만큼을 견뎌야 돼요. 자, 그래서 A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 다음에 B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 각각 뭐 F1, F2라고 할게요. F1 더하기 F2는 C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즉 C의 무게만큼 힘을 가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F1과 F2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전체 길이가 몇 L이죠 이게? 8L이죠? 아닌가요? 8L이죠. 자, 그러면은 무게중심 위치는 절반이 되는 4L이 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고, F1이 작용하는 지점은 거리가 L, F2가 작용하는 지점은 거리가 3L만큼 떨어져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F1 곱하기 L은 F2 곱하기 3L과 같아야겠네요. 따라서 F1은 3F2 대입해주면 4F2는 MCG가 되겠네요. 그래서 몇 친구들의 각각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빠르게 적어주면 4분의 1 MCG 4분의 3 MCG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A가 아니라 B예요. B부터 봅시다. B에서 여기 작용하고 있는 이 실이 잡고 있는 지점을 회전축으로 하자. 근데 B는 역학적 평형 상태니까 왼쪽에서 C가 잡아당기는 힘과 B의 무게중심에 의한 힘, 두 힘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역학적 평형 상태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도 다시 무게중심 위치 찾아주고, 오른쪽에서 B에 작용하는 뭐 질량 A라고 할게요. MAG. 그 다음에 C가 지금 여기 길이가 3L이에요. 그러면은 C는 2L만큼 떨어져 있네요. 자, 돌림힘의 크기 계산해주면 2L 곱하기 4분의 1 MCG는 L 곱하기 MAG. 복잡한 계산 다 넘겨주면은 2분의 MC는 MA 됐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계산만 해주면 끝이겠네요. 봅시다. 여기 길이는 5L, 무게중심 위치는 4L이 되는 지점에 있다. 자, 그러면 이 실을 기준으로 A의 무게는 왼쪽으로 L만큼 작용하고 있고요. C가 잡아당기는 F1은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죠? 계산해볼까요?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을까요? 오른쪽으로 X-5만큼 떨어져 있죠. X-5만큼 떨어져 있죠. 자, 그럼 계산해주면 L 곱하기 MAG는 X-5L 곱하기 4분의 3 MCG인데 4분의 3 MCG는 2분의 3 MA랑 같네요. 2분의 3 MAG가 같네요. 따라서 MAG 전부 날려주고 계산해주면은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계산해주면 정답은 3 넘겨줘. 3분의 5 넘겨주면 15. 3분의 17. 정답은 3번이네요. 3분의 17L. 좋습니다. 오케이, 20번까지 됐고, 자, 25번 전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25번 전까지 21, 22, 23, 24 중에 질문 없나요? 21번. 자, 봅시다. 구조물의 안정성을 쌤이 그때 좀 날림으로 설명하긴 했는데 사실 크게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약간 개념 문제 가까운 부분이라서 크게 막 설명을 안 했거든요. 약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게 일단 낮을수록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낮을수록 안정적. 자, 그럼 물체들은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 무게중심 위치가 낮아지려고 해요. 즉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놔두면 무게중심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 무게중심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해. 자, 예를 들어보자.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손을 놔뒀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내가 손을 놔두면 얘가 이렇게 움직일까요? 이렇게 움직일까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무게중심의 위치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 얘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야, 이렇게 기울어야 무게중심 위치가 낮아지겠죠? 오른쪽으로 기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은 어떨까요? 왼쪽으로 기울어지게.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얘네가 어떻게 저 방향으로 기우는지 어떻게 빠르게 파악할 수 있냐? 자, 받침점을 기준으로 무게중심이 오른쪽에 있어. 그러면은 무게중심까지 선을 이어줘봐요. 선을 이었어. 그리고 무게중심에서 뭐가 작용해? 무게가 작용해. 그럼 지금 이거 돌림힘이 어디로 작용하고 있는 거야? 돌림힘이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자, 이 친구도 똑같이 해봅시다. 자, 선으로 이어주고 무게중심에서 무게가 작용하면 돌림힘의 방향이 얘는 이번엔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래서 왼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게 잡고 힘을 가한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힘을 어디로 줘야 오른쪽으로 안 돌아갈까요? 위로. 내가 여기서 힘을 위로 주고 있어야 A가 넘어가지 않죠. 반대로 A가 왼쪽으로 기울어질 때는 내가 여기서 힘을 아래로 줘야 기울어지지 않겠네요. 따라서 가에서 P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연립 이 방향이 된다. 자, 니은 나에서 수평면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자, 수평면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 힘을 물어보는 거야. 자, 이 힘은 A의 무게중심에서 작용하는 힘과 내가 P를 잡고 누르는 힘을 합쳐준 크기가 돼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 무게보다 Q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더 크겠네. A의 무게보다 크다. 자, 마지막 디귿. P에 작용하는 힘을 제거했을 때 Q를 회전축으로 하는 A의 회전 방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서로 반대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니은 디귿 4번 됐나요? 좋습니다. 자, 25번. 자, 지뢰의 원리. 지뢰의 원리는 사실 역학조표형이랑 비슷해요. 왼쪽에서 작용하는 돌림힘과 오른쪽에서 작용하는 돌림힘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FA는 WB가 같아야 돼요. 돌림힘의 평형과 유사해요. 자, 지금 얘네가 평형을 이루고 있대요. 그럼 지금 말 그대로 돌림힘의 평형이네. 돌림힘의 평형이기 때문에 지렛대에 작용하는 알자 돌림힘은 0이다. 자, 받침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지금 왼쪽에서 F,
오른쪽에서 오메가만큼 작용하고 있다면 받침점에서 F 더하기 오메가만큼 또는 F 더하기 W만큼 작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억 리미트 5번이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 27번인가요? 27번 하면 끝이네요. 근데 몇 문제는 더 풀 것 같긴 한데 아직 10분 남아서. 자, 그림 가는 배가 수평으로 있을 때의 모습이고 그림 나는 배가 기울어져 있을 때의 모습이다. 배는 기울어졌다가 다시 수평 상태로 되돌아갔다. 이 방향으로 되돌아갔다. 자, 봅시다. 우리가 집 표면 위에서는 무게중심 때문에 돌림힘이 작용한다라고 했는데 얘는 이번에 부력중심이라고 하는 게 새로 추가됐죠. 부력이 뭐였죠, 여러분? 부력이 뭐였죠? 혹시 기억나나요? 부력이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여러분? 뜨는 힘. 물체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로 떠올리는 힘이에요. 밀도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부력은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밀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잠겨있는 부피가 크면 클수록 부력은 커져요. 자, 그래서 얘가 기울어진다는 얘기는 잠겨있는 부피가 커지게 돼요. 자, 무게중심 위치는 그대로예요. 한편. 왜? 무게중심의 위치는 물체의 기하학적인 중심, 즉 물체의 밀도니 형태니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물체를 기울였다고 해서 무게중심 위치가 변하진 않아. 물체를 기울였다고 해서 무게중심 위치가 변하진 않아. 자, 그러면 무게중심 위치는 그대로인데 부력 중심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즉, 이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이 한 점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지점 어떻게 될까요? 자, 잠겨있는 부피가 많은 쪽으로 이동할까요? 잠겨있는 부피가 적은 쪽으로 이동할까요? 부력은 잠겨있는 부피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기 때문에 잠겨있는 부피가 많은 오른쪽으로 부력 중심이 이동하게 돼요. 자, 그러면 무게중심과 부력중심. 부력중심에서 뭐가 작용한다? 부력이 작용하고 무게중심에선 중력이 작용한다. 자, 무게중심과 부력중심을 이어주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돌림힘이 작용하겠네요. 지금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왼쪽으로 돌아가는 돌림힘이 작용하겠네요. 따라서 나 상태에서 돌림힘의 합은 0이 아닙니다. 자, 힘의 합은 어떨까요? 힘의 합. 알짜힘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아직 몰라. 자, 디귿. 배가 기울어지면 부력중심 위치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잠겨있는 부피가 많아지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문 들어온 건 다 해봤고요. 질문 안 들어와도 문제를 조금 풀어볼까요? 풀어본다보다는 좀 설명을 할 게 생겨가지고. 자, 물체의 안정성 얘기를 좀 이어서 합시다. 자, 언제 안정적이게 되냐면은 뭐 받침대가 있다거나 아니면 삼각대 같은 삼바리 같은 게 있을 때 안정적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이거 얘기했었던 것 같긴 한데 이거 피라미드랑 삼각대 지난주에 했던 것 같아요. 언제 안정적이라 했냐? 밑에 바닥의 면적이 넓을수록 안정적이다라고 했어요. 자, 간단히 말해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받침대의 넓이가 좁은 곳과 받침대의 넓이가 넓은 곳. 자, 무게중심이 받침대 안에 있을 때는 평형 상태를 유지해요. 두 받침대 사이에 있을 때는 평형 상태를 유지해요. 무게중심이 받침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자, 여기서 위로 떠받치는 힘, 무게중심에서는 아래로 작용하는 힘.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받침대를 기준으로
돌림의 평형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물체가 회전하게 되는. 따라서 받침대 사이 거리가 넓으면 넓을수록, 즉 바닥에 있는 면이 넓어질수록, 면적이 넓어지게 할수록 물체가 안정적이게 돼요. 두 번째, 무게중심 위치. 무게중심 높이가 낮을수록 안정적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그림을 그려봐야 돼. 똑같이 간단하게 뭐 정사각형에서 무게중심 위치가 높은 곳과 무게중심의 위치가 낮은 곳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얘를 기울였을 때 45도 정도 기울였다고 해볼게요. 45도. 얘를 기울여서 45도가 됐다라고 해봅시다. 자, 하나, 둘. 45도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자, 45도 정도 기울였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지금 맨 위에 있는 무게중심은 여기 있는 받침대 밖으로 빠져나갔죠?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무게중심은 받침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친구들의 작용하는 돌림을 생각해주면 무게중심이 높을수록 물체가 넘어지는 방향으로 돌림이 작용할 것이고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물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돌림이 작용할 것이고, 그래서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그다음에 면적이 바닥면의 면적이 넓을수록 물체는 안정적이다. 이것을 물체의 안정성이라고 하고, 물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실생활 예시로는 뭐 받침대, 삼각대, 산발이, 그다음에 무게추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했던 내용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고요. 혹시 질문, 추가적인 질문, 궁금한 점 없나요? 다들 만족? 오케이, 좋습니다. 좀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조금 일찍 쉬도록 할게요. 일단 왜냐면 그 다음 파트가 조금 걸릴 것 같아서 10분 일찍 쉬도록 하겠습니다. 55분에 시작할게요.